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른바 윤창호법과 음주운전은 판결이 아닌 적발 기준으로 삼진아웃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22살 군인이던 윤창호 씨가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 씨는 한 달이 넘도록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법의 개정안을 묶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곧 시행될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아졌지만 징역 5년이었던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가중처벌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01% 미만에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 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강모 씨의 사건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모 씨가 또 음주 단속에 걸려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200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1을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했을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된 사실만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2월 2일 사건이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3회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세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며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죄의 기준을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닌 적발이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앞으로 법 정역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반대표 없이 통과되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검찰과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최근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동승한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을 구속했는데요. 목숨을 건진 다른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키포인트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와 운전은 절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대리운전이라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대리운전비도 술값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같이 술을 마신 분들도 주변에서 혹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차량 10대 가운데 9대, 거의 대부분의 차가 불법 썬팅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썬팅을 해놓은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시커먼 썬팅 차량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썬팅 규제, 관련 법규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팅과 관련한 국내 규제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3호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착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법 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앞면 착유리의 경우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의 경우는 40% 미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은 썬팅을 제거할 것을 명하거나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 공무원이 직접 위반 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제거하라는 명령도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썬팅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을 보면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착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2만 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썬팅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있고 위반 시에 행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도 있으나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자동차안전기준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최소 70%로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앞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100%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단 상단 6인치에 한해서만 썬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좌우 옆면, 뒷좌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최소 7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썬팅 위반 경고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필름 제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재판 소환장도 발부된다고 하는데요.
불법 썬팅 시공업자 및 판매업자 역시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영국을 살펴보면 앞면 착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최소 75%,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최소 70%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영국의 경우 썬팅 규제를 위반할 경우 필름을 제거할 때까지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게 앞면 착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최소 70%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위반 시에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며 불법 썬팅 시공업자 및 판매업자 역시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각국의 규제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에도 시공업자 및 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썬팅 규제를 위반할 때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으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항목을 다시 추가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운행 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사문화된 자동차 썬팅 규제에 관한 키포인트는 현행 단속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실상 썬팅 관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경찰이 다시 규제 권한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규정에 위반되는 썬팅지를 판매한 업자, 시공한 업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 특허가 이미 공지기술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특허가 어떻게 등록이 되었지? 이런 특허는 10년 전부터 있던 건데 이 특허는 이미 선행기술에 대해서 공지된 것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이미 공지된 기술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 특허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거쳐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공지기술과 유사하다는 어떠한 생각만으로 이 특허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지기술과 특허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도 투입되게 됩니다. 만약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 침해 소송 내에서 공지기술 제외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방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기술 제외설이란 특허 침해 소송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할 때 특허 발명의 구성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기술에 해당되면 공지기술의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특허 발명이 당연 무효라는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된 사실은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지기술은 누구에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자유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특허 발명 전부가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법은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지도 않고 잘못 등록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허 발명의 다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만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구성 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구성 요소를 분리하면 발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부 공지 기술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특허 발명의 각 구성은 공지되지 않은 구성을 찾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발명들은 공지된 구성들을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 공지 기술을 제외한다면 특허의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가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A 구성이 출원 전에 공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A에 대해서 특허 출원해서 특허를 받았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A, B, C 모두 대부분 그런 구성들은 공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구성 요소가 공지되지 않은 구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된 구성 요소를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부가 공지된 기술을 보호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법리는 구성 요소가 공지일 때 구성 요소 자체를 권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다수의 실시 유형 중 공지된 실시 유형을 그 권리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허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 특허가 이미 공지기술과 유사할 경우에 대처에 대한 키포인트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특허권자의 특허를 죽이기 위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공지기술 제외서를 주장 입증을 해서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가 공지된 기술이라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분할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할 대상 재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에 의해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제도는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 시까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로서, 이혼 소송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별거 이후에 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별거 이후 재산 변동이 있다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함이 원칙입니다.
별거 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재산을 처분해버린 일방에게 당의 재산이나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별거 후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투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투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투규 재산에 대한 다른 일방의 협력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살다가 몇 년 뒤 이혼을 하는 경우 흔히 내가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이건 투규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함께 신혼집에 살면서 2, 3년간이라도 그 재산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또 로또 당첨금은 투규 재산이지만 위 투규 재산이 통장에 몇 년간 예치되어 있으면서 혼인 기간이 유지되어 왔다면 로또 당첨금도 상대 당사자의 재산 유지에 대한 노력 여부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영업재산은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만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권리금 같은 경우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함이 원칙이지만 권리금 또한 감정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등 법인은 개인과 다른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기속되고 있는 재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 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1인 회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 재산이 곧바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1인 주주로서 갖는 가치를 산정하여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제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에 관한 키포인트는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투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투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투규 재산에 대한 협력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곽향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보험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엔 보험 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보험의 정의와 종류를 먼저 소개하고 보험 사기의 정의 그리고 특색, 유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이란 상법은 일방이 약정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관해서 불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공통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 발생을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에는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실손을 보장하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입니다. 네, 보험 사기란 상기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의 요소 중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성 보험 사기형, 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 보험 사기형, 그리고 약관보다 정해진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바로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는 좀 특색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 계약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회 일반에 은닉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보험제도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 계산의 방법식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보험 사기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산정했던 보험료 총액이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비해서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보험자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선량한 일반 보험 계약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의 특색은 바로 범죄의식의 미약한 점입니다. 한 실증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기 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답자의 24.3%부터 35.8%가 보험 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험 사기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춰서 보통 보험사가 이제 갑이다라고 해서 갑을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소 과도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 신고 후 과거 정당한 보험금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강요해서 합의서를 받아놓고도 또 고소를 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생계형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의료기관의 직업윤리의식 부족과 이에 따른 방조가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기죄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해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의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입원 기간이 장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사기나 나이롱 환자 의료보험 사기가 익숙하실 텐데요. 많이 아시는 것이 바로 고의사고형, 그리고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고의로 장기로 입원하거나 차량 수리비 등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피해 과장형, 사고 발생 자체를 조작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상 대상 사고인 것처럼 조작하는 허위 사고형, 그리고 보험 가입 전의 사고를 보험 가입 후 사고로 조작해서 청구하는 사후 가입형,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교난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6년 보험 사기 금지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후에 많은 입법의 노력은 있었지만 조사 및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 및 보험사의 책임, 보험사 피해 방지 방안 등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나 방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계약자의 보호 부분에 관해서도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반면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험 사고 조사만을 이유로 해서는 보험금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한 경우 삭감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험 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한 것과 달리 보험사기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에는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요. 보험금 청구 이것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보험 사기의 정의와 특색 그리고 처벌 수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 보험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제 보험 계약자 일반에게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처벌되는 특색이 있는 점,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범 또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과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고 하면 나를 지키거나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형법 제21조 1항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부쉈습니다. 그러자 물건 주인이 가해자를 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부순 사람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형법 제21조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폭행이 발생했던 싸움은 이미 종료된 상태인데 뒤늦게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공격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부순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은 범죄의 동기로서 참작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 사람을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됐습니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범으로 오해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할 때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항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만 허용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이혼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 칼로 남편을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부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인이 폭행 협박 당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을 찔러서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사안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칼을 겨누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남편을 죽이게 되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위 행위를 할 때 이 정도는 법에서 허용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중한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형법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2항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칼을 들고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는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위 정도가 지나쳐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와 흥분 때문에 저지른 것이므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제21조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처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또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만약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당방위에 대한 키포인트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방어 의사로 한 행동이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요.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또는 흥분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데요. 기존에 세입자가 나가고 그 집에 당일 내지 뭐 수일 이내로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이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아슬아슬한 이런 줄타기처럼 위험천만하게 느껴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새로운 세입자 역시 또 살던 집에서 누군가 새로 들어올 예정에 있다면 그 한 곳이라도 이사 일정이 어긋나 버리게 되면 당연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일정이 흐트러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큰 혼란과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집주인으로부터 최근 상담받은 내용인데요. 계약 만기가 몇 달 남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기존 세입자가 미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다른 세입자에게 그 집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이사 가기로 한 그런 일정이 변경된 때문인지 기존 세입자가 이사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나가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나가야 될 사람이 못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법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존 세입자의 그 이사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이 집주인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계약 만기 전에 몇 달 전에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보내도 되겠느냐? 새로 구해라. 당연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세입자의 약속이 세입자 요청이 단순히 이제 구두 약속, 구두 이제 말로서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공인중개사가 이런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당연히 임대인 쪽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임대인 쪽의 책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로서는 그 주택 인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끝낼 수가 있죠. 그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을 우리가 끝내게 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귀책 사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볼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임대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은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지금
계약금 자체가 수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수천만 원을 위약금,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물어준다라고 하는 위약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한다 그러면 수천만 원이 손해배상 금액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임대인은 자신에게 이 손해를 끼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물어주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물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해본 부분을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기존 세입자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책임 공방이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분명히 약속을 했다. 언제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 주장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알아만 봐달라 그랬다든지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속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소송법적으로는 어쨌든 공인중개사와 그 기존 세입자를 같이 이제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진실 게임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고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세입자의 그 책임 이런 부분들을 추궁해서 진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상계라고 하는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과실상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위험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세입자의 이사 약속에 대해서는 이 확인서와 같은 좀 분명한 입증 자료를 챙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거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분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의 키포인트는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직후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인도해야 될 의무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 기존 세입자의 이사 약속,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이사 날짜 등을 명시한 이런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